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 저희가 지금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한 모습 두 분과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9일 만에 첫 외부 일정이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배임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일 만한 사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6차례, 이게 2022년도 올해 3월 달에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차례 준비기일 동안에도 사실 준비기일이 지나치게 길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증인 내지 증거와 관련된 합의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다. 근데 합의하는 과정이 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 이미 2021년부터 정진상 등 유동규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증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것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6차례까지 걸릴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첫 재판입니다. 공판기일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고인이 나와서 인정신문을 해요. 인정신문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신문 이후에 사실 피고인이 특별하게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진행되는 절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짧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재판 자체를 짧게 진행할 수는 있어도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건강 상태, 기존의 언행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건강 상태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저는 뭐 이 신청 자체가 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도 함께 봤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히 발언은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기각 이후에 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냥 법원에서 그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기일 변경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뭐 검찰의 수사 소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실하게 재판에도 이제 응할 것인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계속 백현동 대북 송고권으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대장동권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대장동권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이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연령 비연령 범죄라 그래서 법리 해석이 대단히 이제 필요한 그런 범죄여서 전문가들도 대단히 어려워하는 범죄이고요. 또 선진국에서도 이 범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든지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그 정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권의 행사가 재량을 초과했느냐 아니면 재량 사항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장동권이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뭐 소명 정도가 아니라 입증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야지 유죄가 나오는 그런 것이어서 백현동과 대구성공권의 시즌2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도 또 428호 약정설이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표가 무죄의 로 이제 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업무상 배임이 어려운 건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장 중에 인허가권 행사를 하면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임죄만 기소된 게 아니고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심지어 상의까지 했다. 심지어 초안 작성까지 해왔다는 것 때문에 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다음 부패방지법 위반. 이 주된 것은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면서 끝까지 인허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보를 알려준 것 자체가 배임의 큰 단서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개발팀에서 이거 만약 확정이익제로 하면 이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익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지분 비율대로 이걸 회수합시다라고 기한에서 올렸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본인의 의심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소장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언급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2021년도부터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내용들이 언론 통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나온 내용들을 탄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운 재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백현동과 대보 송금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서 그 뭐 뭔가 이제 대단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100%그 구속될 것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으로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혐의 소명이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많은 뭐 그동안에 그 셀 수 없는 보도가 나오고 대장동과 관련된 그 뭐 이렇게 혐의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스모킹건으로 얘기됐던 428호 약정설에 대해서는 그 기소 그 장에다가 공소장에다가 적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21년도에 진행이 돼서 21년 10월 달에 이제 이동규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1년이 지난 22년 10월 달에 그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가 바뀌면서 유동규가 석방돼 나오면서 모든 진술들이 뒤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등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검찰의 단계가 지나고 이제 그 진실의 법정인 법원의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검찰들의 그동안의 일방적인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저는 무죄를 입증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 나왔던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 기사들에 나왔던 그 이상의 또 증거나 물증 같은 것도 또 뭐 스모킹건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무죄로 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피의 사실이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재판이 2021년도부터 유동규 씨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있어요. 이거는 22부에서 하는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것은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거든요. 공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심리성 문제는 그 해당 재판부 및 현 이 33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뭐 약정 사실을 입증 못했다고 해서 그건 범행 동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범행 동기가 반드시 내가 돈 받아야지만 이런 배임 행위에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이게 그 누차 이 패턴이 있어요. 그 위례 신도시도 거기 개발 계획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과 관련돼서만 유독 이렇게 세 개의 패턴이 유사한 패턴으로다가 진행됐다는 것도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탄핵하기 어려운 심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만 지금 이미 격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출석하는 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 재판을 늦출 수가 없어요. 특히 선거법 위반은 이제 집중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증인을 근 50명 이상 신청을 해놨어요. 이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4월 달 이전에는 끝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나머지 이제 2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가 더 기소가 된다 그러면 사실 매일 출정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매일 출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재판 참석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준비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대표가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모든 걸 다 본인이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 준비 시간까지 한다 그러면 당무 집행 내지 국회의원 노릇의 업무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요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취지는 뭐냐면 1년 동안의 재판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유동규를 비롯한 그 대장동 비리 민간 업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1년 뒤에 유동규가 석방돼 나오면서 풀리방인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면서 이 대장동 건도 백현동과 대보송 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적과 편파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백현동과 대보송 건과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재판에 참석한 횟수와 관련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자주 이제 재판에 참석하다 보면 당 대표로서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되잖아요. 2010년도부터 정부에 대한 뭐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거 관련된 비판들을 직선적으로 많이 해서 예. 셀 수 없는 정도의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또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도 성남시장 때는 일주일에 4번을 재판받으러 다녔고요. 도지사 시절에도 3번씩
나가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이 95%가 됐고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정무적인 최종적인 그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짧게 반론 듣고 예.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변경돼서 그것만 갖고 기소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소하지 않아요. 그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거고 또한 어떤 특정인의 진술이 바뀌었을 때 이전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느 것이 믿을 만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전 진술이 반드시 옳고 이후 진술이 허위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럼 자백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똑같습니다.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영장 전담 판사도 얘기했어요. 그건 신빙성의 문제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술이 한번 바뀌었다 해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기소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모습도 함께 보았고요. 출석 재판 이후에 또 메시지 같은 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본투표는 이제 5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전투표율 10시 기준으로 방금 확인해 보니까 1.78%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수치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사전투표율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2018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때 2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 진영이 총동원돼서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더 낮아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두 진영 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만약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제3정당에 오히려 표가 갈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 뭐 타당치 않지만 설령 정권 심판론이 맞다 하더라도 그럼 심판 주체가 민주당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이나 다른 쪽으로 표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수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처음 출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존 출마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충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 강서구의 경우에는 한 분이 유영이라는 분이 2번 당선이 됐고요. 당적을 바꿔가면서 당선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물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분의 실적을 믿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고 예. 노현송 씨가 4번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출마했을 때 무소속 출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출마해서 당선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인물 그 성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김태우 후보가 사람에 대한 평을 떠나서 어쨌든 지난 1년간 강서구청장으로서 역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 폐기물 처리장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서구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이것이 더 큰 좌우 요인을 작용할 것이지 새로운 인물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기대를 해소하는 투표보다는 또는 정당 양 진영 간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투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전투표장에 어떤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통상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5% 내외의 그 투표율을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은 이제 투표율이 20%가 넘으면은 우리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표가 많은 정당이 사실 유리한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통상 이제 그 투표율이 높으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에게 유리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지자체장의 보궐선거이지만 이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 판결 받은 지 그것도 비리 공무원으로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고 또 그런 범죄자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공당인 그 여당에서 그것을 공천을 주고 또 방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김태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부 여당이 이제 만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진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한 40% 정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민주당에 좀 유리한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보고 지금 나와 있는 뭐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유리한 측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방심하지 않고 한 표라도 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김태우 후보가
약간의 부담은 있어요. 본인이 당선 무효가 되고 그 당선 무효가 된 것은 본인의 재직 중 행동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도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그분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그분도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이 돼도 어차피 치러질 선거였어요. 따라서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지원 유세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때나 아니면 대선 때 보면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서구의 자산임을 인정한 거죠. 근데 계양구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마했을 때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강서구민의 평가가 아마도 득표율에 어느 정도 좌우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변수 말씀하셨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구도가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이제 그 구청장, 시군 구청장 중에 하나의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지역 일꾼론에 대한 프레임을 좀 만들려고 좀 대단히 노력은 하시지만 실제로 강서 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보궐선거를 자초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40억의 혈세를 낭비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세 낭비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될 후보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후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40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저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도의적으로 그런 이제 비판도 받아야 될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으로 뭐 정부로부터 그 매년 1,000억 이상으로 뭐 이렇게 받아와서 40억은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는 이런 후보. 기본적으로 후보의 자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난 1년 동안 내 성과와 관련해서도 그분이 낸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어져 왔던 측면들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인물론이라든지 구청장으로서의 성과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 최근에는 이분이 판교랑 또 성수동의 아파트 두 채를 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또 허름한 빌라에 또 뭐 이렇게 위장으로 지금 선거를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투성이 또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위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구청장으로 1년의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죠. 사는 형식이 주거 형식이 월세 임차라는 것이지 이것을 위장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물론 다른 곳에 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이전을 안 했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거기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으로 거기 안 살아도 되죠.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구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임차 형식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실제 주거를 거기 하는지가 평가 요소지 거기 주거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는 뭐 제가 볼 때는 판단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진교훈 후보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당의 방침 아니겠어요? 대선 후보 때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전하면 안 된다. 강서구의 자산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당대표에 의해서 후보로 공천이 됐으면 본인은 강서구로부터 김포공항 이전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양구로 가셨을 때는 또 본인 이익에 부합되게 계양 구민에 맞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셨거든요. 그럼 이것도 먼저 본인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만약에 그 김태우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그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기대를 진교훈 후보가 어떤 기대를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위를 할 것이면 그에 대한 입장표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뭔 말이냐면 본인 소유의 집이 판교랑 지금 또 부인 소유의 집이 성수동에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간보에 게재된 걸 보면 뭐 1,000에 60만 원짜리 오피스텔도 있다가 또는 또 보증금 1억에 30만 원의 그 허름한 뭐 빌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해명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서구청장에서 공직을 수행하려고 그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또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수동인가 옥수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고가로 뭐 전세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판교에 있는 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출마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주소만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주소만 두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지자체장을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8시에 데리러 와요. 그래서 비서진이 데리러 와서 차에 태우고 계속 행정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저런 위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위장 문제도 사실은 뭐 주소지를 어디에 두는지는 상관없어요. 지역구에 안 둬도 상관없으니까 대한민국 내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판 대상이 되게 어렵다. 오히려 만약에 당신 그러면 다른 데 아파트 두는 게 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제가 뭐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 거주가 아니고 위장 거주 아니라는 것은 저는 글쎄 뭐 좀 포인트가 빗나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에는 이 자료 제출에 대한 공방 끝에 파행을 했는데요. 청문회 시작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파행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김행 후보자 이게 자료 제출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네. 뭐 법정 자료가 있잖아요. 꼭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안 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건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것들을 아마 이제 안 내거나 못 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 제출 중에 세무서에 해도 되는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관에 해야 할 자료, 그다음에 당사자가 해야지만 제출되는 자료들도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후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자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보여서 자료 제출 문제는 그렇게 아마 제가 보니까 양방의 공방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근거 자료 없이 규정 짓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는 파악용 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규정용 질의예요. 규정합니다. 당신 이런 거야. 그다음에 비판, 무작정 비판하는 질의. 이것들은 제가 볼 때 청문 절차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 언론이 비난하는 정도의 재탕, 삼탕이 아닌가. 여기서 뭔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밝혀진 것 같고 질책성 질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청문 절차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여야 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도 뭐 미흡한 부분은 성실히 설명할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에 17명의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17명의 장관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이번에 3명의 후보들도 그렇게 되면 20명의 장관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요.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 오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해명을 막 합니다. 그래서 거짓 해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제출하지 않고, 이것이 정가의 보도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청문 제도 자체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 관행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오히려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괜찮은데 거짓 자료 제출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자료 제출은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보면 거짓 자료 제출 흔들어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 무슨 실적 보고서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슨 월단회 이런 문제도 그냥 규정해서 주장하시는데, 아니 김행 후보자가 월단회 멤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공동 창업자에도 공은희 씨가 멤버인 것인데 본인이 서치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화만 내시는 이런 청문 절차가 과연 국민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예, 그렇게 파행된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를 더 하자고 해서 오전 한 10시 정도 넘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김행 후보자랑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까지는 봤거든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게 김행 후보자도 참석을 하고 국민의힘도 참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11시 한 반 정도에 일방적으로 퇴장했잖아요. 후보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께서
야당의 좀 편파적인 뭐 이렇게 예. 유리한 진행을 했다 이거여서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후보자가 그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래서 그런 또 선례를 만들면 안 좋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좀 참석을 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또 후보자도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역대 관행적으로요. 장관 청문회는 하루 이상 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이틀 정도고. 이게 관행입니다. 국회 관행. 법에는 3일 동안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사수 변경해서 장관 청문회 한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는 이틀, 장관 하루 이게 국회 관행인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차수 변경까지 해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유가 뭐 증인에 대한 소환장 미도달로 했다. 그러면 미리 이전에 합의해가지고 증인 소환장을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7일 일방적으로 인천계획서를 의결한 뒤에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잖아요. 국민의 심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내에서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차수 변경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계신 거라서 만약에 물론 저도 참석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참석한 이후에 얼른 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3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늘도 진행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차수가 이렇게 이제 하루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파킹이라든지 또는 배임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친분설이라든지 또는 여가부 장관과 관련된 자질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주식 파킹과 배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자료 제출을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가부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자료 없이 계속 아니다라고만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친분설이라든지 여가부 장관의 자질, 그러니까 뭐 위키트리에 대한 기사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좀 비하적인 그런 차벌, 그 혐오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위키트리의 그런 그 기사들 그런 내용들이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그래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행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이거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소명하는 것이지 우리 야당을 위해서 소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다 이렇게 소명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선정적 기사 부분은 제가 김행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주주인 회사에서 낸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선정성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친분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건 규정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도 월단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2019년도 이미 다 다뤄졌던 문제고 전시회 갔냐 안 갔냐는 아니 그 위크트리의 공동 창업자로서 공은희 씨가 그 해당 월단의 회원이잖아요. 그럼 초청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을 오래 쌓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정하시고 계신 것과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 부분은 일단 정황상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공격 대상은 되는 건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 매도했다가 특정인한테 매도했다가 그걸 나중에 대산 이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가 본인 임기 이후에 그걸 다시 팔았다 사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정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아마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탄핵하기 위해서 본인이 증거 제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냥 규정하고 비판하는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민주당에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이제 저기 검증을 하는 과정이죠.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 주식 파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그 자료 근거된 자료가 본인이 제출해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 관련해서 규정하고 그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2013년도에 위키트리하고 코바나 컨텐츠가 공동 주최한 전시회에도 참석도 하셨고 또 2016년도에도 또 같은 사례가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제 소명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후보자가 얘기를 했지, 김건희 여사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자 위키트리의 공동 창업주 공은희 씨가 월단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삼성 박물관인가요? 뭐 거기 어떤 분이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공은희 씨가 거기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 공동 창업자인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후보자가. 그런데 같이 김건희 여사 같이 거기 가가지고 어울린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도 어제도 했어요. 그 근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뭐 의혹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내한해갖고 대단히 그 이슈가 많았던 그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은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대통령 옆에서 수행하면서 모든 걸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회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라는 거고요. 2016년도에도 그 보니까 그 해외 연수 중이었는데 귀국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두 분 간에 대단히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히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소명에 대한 판단들은 국민이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 인청의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하고 여행 가서 사진 찍었으면 친밀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시만요. 왜 그 잠시만요. 두 분 사람들을 잠시만요. 다르게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친밀하지 모른다면서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김만배 씨 잠시만요.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거 검찰에서 아니, 상가에서 한번 본 게 주관적 친한 인식이라고 거예요? 그냥 무혐의 각하시켰잖아요. 기소 안 하고. 그거는 상가에서 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가에서 인사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어쨌든 지금 청문회가 끝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전달을 드리면서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좀 내놨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 주시지만 이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한 거 그런 절차 없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말에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부분이 지금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돼서 좀 제기됐었어요. 홍보수석일 때. 근데 그것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문건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문건이 작성이 왜 됐는지 그런 진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유인춘 후보자가 거기에 관여했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했다라는 점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집행했으면 적폐청산 TF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다 수사시키고 기소했을 텐데 그런 사후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유인춘 후보자의 말이 거짓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내용은 그냥 야당에서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정원에 작성한 문건에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문체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그 백서에도 104번이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기록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유인촌 당시 장관이 직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그럼 나를 왜 기소하고 처벌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팩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죠. 어제 이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등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 게다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내놨습니다. 이런 호소들 표결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이 만약에 표결을 부결시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한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골라요. 풀이 그만큼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인선에 그만큼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존중을 했던 것이고 하물며 지난 김명수 대법관의 경우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야당의 공격이 있었지만 여한 이유로 어쨌든 통과가 될 정도로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는 부분은 많이 인정을 받아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균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판결 성향에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식 관련돼서 좀 실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저 부분이 주식을 3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3천만 원 가액 산정 기준이 원래는 액면가로 돼 있었어요. 액면가. 발행가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뀝니다. 발행가가 시장가로.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현재 시점이 시장가 또는 이게 감정평가기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지만 가끔 이거 까먹습니다. 문 읽고 까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자, 그 부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비판 대상 사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임명하지 않게 되면 전원 합의체 구성도 1, 2월 달에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모든 행정을 결정하는 대법관 회의도 사실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대법관 회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오해를 사냐면 1, 2월 달에 선임 대법관들이 다 퇴임을 합니다.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이후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이 돼요. 그 선임 대법관의 시효가 언제까지냐? 8월 달까지 갑니다. 내년 8월 달까지. 그럼 6개월간을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처럼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상당한 대법원에 보는 시각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든지를 떠나서.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목적 하에서 부결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균용 대법관에 대해서 인준화를 통과시켜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양심 있는 분들 또는 이균용 대법관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30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자꾸 사법부 공백을 얘기하시는데요. 사법부 공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법부 공황입니다. 사법부 공황 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부적격 인사를 임기가 6년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 사법 공황 상태를 막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법원장이 임명 안 된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게 오늘 이제 표결을 해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돼갖고 이제 저게 되면 바로 빨리 적임자를 갖다가 다시 재청을 하면은 다시 또 인사청문회 열리면은 한두 달 안에 또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인데 그 재산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 10억 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몰랐다. 답변할 때 몰랐다. 나는 몰라. 계속 그랬는데 모르는 게 그거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건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명이 절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 쪽에 구성원들 자체가 이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상권 분립 하에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런 상권 분립의 수장인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그런 거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개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잣대로 해서 이걸 비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부결시킨다면 일당 독재예요. 여태까지 김명수 대법관하고 비교를 해보죠. 김명수 대법관의 경우에도 통과시켜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을 낙마시킨다. 그럼 민주당 보세요. 사법부 구성에도 관여합니다. 인사에도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장관 임명하는 거 다 탄핵하고 해임 건의하고
그다음에 인천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해주고 그럼 입법부도 법안 통과를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그 한 정당이 대한민국을 모든 걸 다 관여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없을까요? 전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만큼은 특별한 아주 큰 하자 없다 그러면 통과시켜주는 것이 김명수 이전 대법원장에 비견해서 그 이상의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당론 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박용진 의원이 인사청문회 이제 그 우리 당 간사인데 의총에서 대단히 부적격한 인사라고 의견을 발표해서 네. 의원들의 입장은 부적격 인사라고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인사와 관련된 투표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투표 결과처럼 이렇게 당론으로 정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래서 며칠 전 엊그저께 했던 의총에서도 저기 당론으로 하는 거는 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부적격 인사라는 그 인식들은 다 공감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럼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정한 후보는 무조건 다 민주당에서 그 국회에서 다 저기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거 자체도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법부도 그 입법부와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후보를 뽑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후보를 부적격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기준이 민주당의 지금 이 원 구성된 뒤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치면요.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 옹호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김명수 대법관 정도의 뭐 사법부의 가장 큰 하자가 뭡니까? 정치적 편향성이에요. 근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그 옹호하고 지금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일부 뭐 주식 누락 이런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 판결 몇 개 운운하시는데 그 판결 자체도 본 양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임명을 해주는 것이 맞고 오히려 이 정도로 국회 경고를 했으면 앞으로 잘하실 거다라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거 부결시킨다.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저희 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옹호한 적이 없고요.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념 편향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 변협에서 실시한 그 평가에서 항상 하위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법조계조차도 이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법원의 내부에서도 이 성명서까지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부적격 인사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그 의견들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대법원장으로 모시고 따라야 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사라는 것. 이것도 같이 분명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